발표자이신 이동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동호 박사님은 현재 사단법인 국학연구소와 유라시아 문화학회 선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신문부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윤자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요, 퀴즈를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못 맞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923년 한 해 우리나라의 국내 진공작전, 독립전쟁이 1923년 한 해에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735번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산리 대추와 봉오돌 전투, 귓그레야 내가 좀 유시가다 대전자령 전투 세 개 딱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923년 한 해만 735회의 국내 진공작전, 즉 압록강 위협으로 전투가 밝혀진 것만 735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워보셨습니까? 저도 못 배웠습니다. 우리 국학원에서는요, 그 8종의 국사교과서, 고등학교 국사교수를 다 꺼내가지고 뒤졌어요. 딱 한 군데 천재교육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500여 회, 1923년. 그거는 조선 총독부 기록이거든요. 조선 총독부 기록 하나가 딱 하나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과장해서 우리가 뭘 배워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다면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먼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껴안아야 서로 상생관계와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연구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민부와 윤자형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발표하게 된 영광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20년 10월까지 조직된 독립군의 이름입니다. 39개가 적혀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39개입니다. 훨씬 많은 독립군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한군 정성, 즉 신민부의 정신인 분노군정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920년대 초 수많은 군소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 그것은 서로 각자 이유에 의해서 합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세 개의 독립운동 단체였으니, 그것이 바로 1924년 5월에 탄생한 참의부, 이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같은 해 11월에 탄생한 정의부, 마지막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1925년 3월에 탄생한 신민부입니다. 하지만 신민부를요, 교과서에 찾아보면 정말 아주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종 교과서가 한 페이지를 넘는 게 천재교육 아까 거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페이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3부 다 합쳐서. 그런데 신민부의 규모,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가장 인원이 많았을 때 1000명이었거든요. 광복군 다 합해서. 대한광복군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광복군 다 합해서 1000명인데, 신민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만 명에서 6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가장 많은 인원을 1000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많았을 때. 그런데 신민부의 규모는 거의 50배에서 60배, 최소 50배에서 60배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192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 독립운동단체의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참의부, 육군주만 참의부, 줄여서 참의부의 실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그 자세한 것은 제 논문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 계신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사진 위주로 제가 좀 가져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지만 신민부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소략하게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부에 대한 박사학위 기본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 해방 이후 50년 만에 겨우 정의부 논문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이후 5년 있다가 참의부 연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요 웃긴 게 보면은 여기에 계신 이 후손분들 있잖아요. 바로 이 윤자영 선생의 후손분들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가 열렸던 것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참의부 참의장 김승환님의 손자분이 논문을 쓰는 게 최초의 참의부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훨씬 컸던 신민부는 아직 없습니다. 수많은 논문의 곁다리로 끼어들었었고 연구자들이 연구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 자료는 여기저기 상계에서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또 꿰어야 보석이듯이 그 연결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도 드물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기본적인 자료에서 연구할 때 난항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민부 중앙집회위원장, 지금 대통령에 해당됩니다. 김혁에 관한 자료 보시면 요게요 한민족 문화 대백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돌아가신 해가 1936년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건 그 3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1936년에 형무소에서 풀려나신 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해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잡혀간 해를 1927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음에 1월 25일 날 이렇게 잡혀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망 날짜와 피치된 날짜조차도 기본적인 날짜조차도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같으면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연구자 아니면은 이것의 오류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사실 당시 신문이 지금 다 있어요. 이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으면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동아일보거든요. 여기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때 나온 신문이 검열을 받아서 과장이라든지 왜곡 축소가 되실지언정 날짜가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차 분석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연구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자 훈경을 받는데 총 7등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장이 가장 이제 훈격이 높거든요. 보면은 총 32분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만주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은 단 3분이십니다. 나머지 분들이 그 외에는 보면은 주로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화민국이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대한민국 장을 받으신 겁니다. 역시 임시정부 위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임시정부는 세상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수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품격을 줄 때 참고할 자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주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성 독립지사 중에 남자연 지사님이라고 아까 암살 보면은 나오던 또 다른 모델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암살작전 나갔다가 잡히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암살작전 가면은 거의 100%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먼저 사진을 딱 찍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거사를 치르기 전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그게 유출이 돼가지고 잡히시거든요. 사진을 못 남깁니다. 자, 이분은 실제 신민부 요원 할머니입니다. 네. 이분이 200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는데 네,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신민부의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군사를 담당하는 곳과 민사를 담당하는 곳이 나눠져 있고 또 상권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민부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신민부는 북로군정서였다고 이분이 생전에 이렇게 녹취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예 신민부라 얘기보다는 우리는 북로군정서 이렇게 얘기 아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민부 조직원들은 종교적으로 북로군정서 출신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대종교 쪽이었습니다. 자, 신민부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김역 가석방 관계 서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일본 측 자료입니다. 참고로 단원이 5, 6만 명 보유하고 길림성 정부와 봉청성 일부 세력을 범위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범위를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북한 크기 합친 크기더라고요. 학교를 단 3년 만에 65개를 만들었는데 밝혀진 것만 65개입니다. 그 중에 특수학교가 15개가 있었고 성동 사관학교라는 사관연성소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530명이 밝혀진 것만 해도 530명의 사관생도들이 나왔습니다. 신민부의 규모는요 한 번에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자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김학규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김학규 누구냐면 김무생 옆에 딱 계시죠. 보면은 광복군의 장군님이신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하셔요. 단원수가 누가 신민부 와해 직후예요. 단원수가 수만에 달하고 군구가 확장해 36개에 이르렀다. 김학규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자, 이것을 두고 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신 관련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좀 과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측 자료에도 5, 6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몇 만이라고 얘기했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 후단이라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다 촬영을 했거든요. 저기 유정근 아드님이신 죄송합니다. 이거 공유를 미리 말씀드리고 공유 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또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후당, 당군의 후에다 뒤후자가 아닙니다. 황후할 때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격조가 더 있게 표현이 된 것이죠. 후당, 유정근. 호가 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종교였다는 것이죠. 보면. 자, 신민부의 성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북로 군정서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는 대종교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윤자영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 공적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밝혀진 부분과 그리고 1990년에 이분이 공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미 독립군 소원을 받으시거든요. 훈장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과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아까 전재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처음 이게 나는 예산이 고향이지만 윤자형은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1990년에 이미 이분은 독립군 소원 받으셨어요. 독립에 지대한 공을 이뤘음을 소원을 받게 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칙과 칙령을
고종께 받습니다. 칙명 2개와 조칙 2개를 받습니다. 총 4개를 받습니다. 7월 7일 날 1908년 7월 7일 날 3개를 받고요. 마지막 칙명, 조칙과 칙명의 차이점은요. 조칙은 임금님의 말씀을 조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칙명은 뭐냐? 임금님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자를 그 뒤에 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장관 임명권 뭐 이런 부분은 앞에 전재진 작가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인의 처음 공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데 뭐 구글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해석은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이강미 위원님이 직접 해석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도 대원수로서 12개의 세부사항, 요 부분이 제일 유명하죠. 군제사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알려져 있고요. 쭉 이렇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해석을 쭉 다 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리고 요게 이제 칙명 요게 이제 예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이게 전설 비슷하게 남아 있다가 실제로 이제 지방 수리를 하다가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12개, 그러니까 고종이 내린 그 칙명에 있는 12가지 내용, 그 임명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수란 명을 내렸다는 거 그 2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0일, 3일 있다가 칙명이 내려집니다. 여기 보면 육군 대도독자 해가지고 육군 대도독 내리는데요. 그 대도독은 뭐냐면은 국군 통솔권이 주어진 자를 대도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내려주신 분은 이제 성우 이명직 대감인데 종 1품에 해당되는 고종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데 원각교가 1923년도 만기에서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망교 종지입니다. 이것은 1932년도 요 종지가 만들어진 곳은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요게 창교가 된 곳은 전라도 광주에서 창교가 됩니다. 자, 요것을 왜 자, 1908년 칙명이 내려지면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90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윤자영 대원수는 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벌이는데 그리고 1년 있다가 칙명이 내려지거든요. 예전부터 고종의 비자금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그게 어디로 쓰였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고종의 비자금이 윤자영을 통해서 북로군정수로 들어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2가지가 됩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고종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1891년에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었는데 무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굉장히 잘 아는 문무를 겸비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고종이 그때 당시에 나라가 무너지니까 근황병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동원하긴 하지만 문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 13도 도청제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원각교 각서라든지 하여튼 비자금이 이렇게 많이 전달됐고 이렇게 다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군에 비해 가지고 비교했을 때 훨씬
다양한 무기 체계를 북로군종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제1의 부자가 만들었다는 서로군종서, 서로군종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조선에서 가장 부자가 돈을 다 재산 전체를 털어가지고 만든 게 서로군종서였는데 거기에 없었던 무기 체계들이 북로군종서에서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격포, 그때 당시에 그 북로군종서 지휘를 했던 분의 글을 봤을 때 박격포 이문과 기관총 부대라든지, 근데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봤을 때 좀 황당했는데 문제 재밌는 것은 일본 측 자료에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기를 운반하는 사람들만 해도 1200명 있을 겁니다. 무기 운반하는 사람, 양쪽에 2개씩 총 들고 운반했으니까 단순 계산하면 2,4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청산리 대첩 때 썼던 것은 그 일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료는 굉장히 많고 그 일부 내용도 한 5가지 정도 요약해서 제가 논문에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본 측 자료와 한국 측 자료가 이제 공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왜 그 윤자영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을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현익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 분들은 이제 대종개계 간부들이었습니다. 윤세부 이분이 3대 교주였고 이현익의 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만주 쪽에서는 이제 밀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밀정들에 의해서 이제 발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자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뭐냐면 윤자영은 바로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왜? 종교라는 이름을 빌었을 때는 행동이 자유로웠거든요. 비교적 만주에서는. 여기 보면은 대종교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간판까지 달아도 잡아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교, 원각교. 하지만 이런 이름들이 민족사학자들은 이게 우리의 민족적인 종교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운신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990년 이후에 한중 수교 이후에 그 여기에 나오는 이수원님의 그 아들이란 이수원님의 아들 요 이대성입니다. 여기 보면 백살 안희재 선생님이 계시죠. 중간에 보면은 최관은 서일 선생의 사위입니다. 안상도는 안희재 선생님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중요 인물이 보통 중간에 앉아 있거든요. 발해 농장을 경영할 때 있어가지고 보면은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백사 안희재를 발해 농장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달리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성의 그 이수원 선생의 이제 그 아들입니다. 자, 요 동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102살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대성 선생의 딸이고 윤자영 선생을 직접 보신 분이거든요. 윤자영, 김상열 딸, 김자전 아들 김상열 이 세 분이 우리 집에 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정말 노트북이 원래 준비했던 노트북 고장 나가지고 이 노트북을 여기까지 썼는데 한 15초 지나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꺼지기 전에 제가 돌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직 관련 당사자분들이 중국에 계셔가지고 공개를 다 못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요분은 12월 달에 몇 달 전 2022년 12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102살에 1922년생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자영 선생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논문에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후에 그때 대화 나눴던 그런 분들이라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재진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연변대학교에 계신 관련 박창호 교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손춘일 교수님이라고 이게 이런 저명한 학자분들이 계세요. 중국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연구 성과를 우리가 이제는 교류를 해서 제2의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연구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연구되기 시작한 게 해방 후에 30년이 지난 1983년대 공운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는요 살아계신 독립운동가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잘못은 결코 아니죠. 그분들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로 일본의 간첩들의 기록이 나오면서 교차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주 쪽에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 분들에 대한 연구잖아요. 만주 쪽에서 실제로 연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같이 연구하는, 그래서 밝혀져야 되지만 밝혀지지 않았던 예산에 있는 이런 위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조명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독립운동을 직접 실현한 1세대들이 거의 생을 마감하게 된 지금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이제라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발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